10장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가가치세 이론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우리 매출액에서 곱하기 10% 또는 수출의 경우에는 0%를 곱해서 우리가 매출세액을 계산했었고요. 그렇죠. 또 매입액의 10%로 해서 증빙 입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나 또는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렇죠.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구조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구조를 좀 자세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출세액은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세 계산 구조를 주요 구조를 한번 봤어요. 전체 다 제가 해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우리가 과세가 있고요.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걸 매출이라고 해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걸 매출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매출이 있으면 여기다 금액과 세액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발행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신용카드 또는 뭐 현금영수증 요 안에다가 금액을 적어서 신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현금만 받고 물건을 판다든지 뭐 이런 경우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에 기타로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사업자가요 제품을 10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럼 부가세가 10만 원이 과세가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행해 줬어요. 그럼 100만 원 여기 10만 원 여기다가 기재하는 거예요. 자, 사업자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여기다가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냥 현금만 받고 판매했어요. 그럼 여기 과세에 기타에다가 금액과 세액을 적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기타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증빙이 없는 거래들을 여기다 신고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간주공급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간주공급. 간주공급도 배웠었고, 또 간주임대료 이런 것도 있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자,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간주공급 중에 혹시 여러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생계화를 끊는 거죠. 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간주공급은 생계화를 발행하지 않아요. 어떤 게 있었어요, 간주공급에? 여러분, 개인 쪽 공급. 직원한테 뭐 선물로 준다. 직원한테 선물로 주면서 생계화를 끊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다. 사업상 증여죠. 뭐 이때 생계화를 끊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또 폐업 시 잔존제한. 폐업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실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 한해서만 생계화서를 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은 여기다가 기타란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10% 과세만 있어요? 0%도 있어요. 그렇죠. 0%. 우리 직수출하거나 우리가 직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 영세에 기타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직수출한 게 아니라 국내 공급이지만 우리가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세후 생계환수를 발행한다고 했었죠.
그때는 영세증기에서 발행한 매출은 여기 영세 세금계산서 안에다가 적는데 영세는 세액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액은 없겠죠. 그죠? 영세율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해서 또 여기 적는 란이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있으면 이거를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기 예정이 언제예요, 여러분? 일기 예정. 그렇죠. 1월부터 3월이 일기 예정이었죠. 1, 2,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매출 생계환서 발행한 거를 요 신고할 때 신고서에 누락을 한 거예요. 여기 생계환서에다가 1, 2, 3월 달에 100만 원 매출, 10만 원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신고했어야 되는데 누락했어요. 그러면 다시 예정 신고를 수정할 필요 없이 4, 5, 6월 달 일기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때 1, 2, 3월 달에 100만 원이 누락됐어요라고 여기다가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이렇게 누락분을 기재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당연히 2기 예정, 7, 8, 9월 달이 2기 예정이죠. 2기 예정 때 누락된 매출이 있으면 10, 11, 12월 달, 2기 확정 때 2기 예정 거 누락된 거를 신고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안 되겠죠, 여러분. 1기 예정 1, 2, 3월 달 거를 2기 확정 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과세 기간에 속하는 예정 때 누락된 거, 그거는 확정 신고 때, 해당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때 요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기 대손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 납부했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제가 이것도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현금을 받아야 꼭 내는 건 아니에요. 외상으로 공급해도 우선 사업자는 자기 돈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신고 납부했는데 상대방 회사가 나중에 파산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이번에 매출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때 과거에 내가 부가가치세 낸 것 중에 지금 대손이 확정돼서 그 부가세를 회수를 못합니다. 라고 신고하면 여기 요번에 낼 매출 세액에서 여기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요거를 대손세액 가감으로 이렇게 좀 대손세액 가감 이렇게 좀 바꿔줄게요. 대손세액 가감. 자, 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번에 대손세액 공제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요때 마이너스로 해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제라고 여기다 지금 적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대손세액 가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한참 지나서 이 상대방 회사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저한테 갚았어요. 그럼 나는 다시 세무서에 이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로 해가지고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손세액 차감이 아니라 대손세액 공제가 아니라 대손세액 가감이에요. 가산해서 내거나 빼거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은 대손세액 공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의 그리고 매출세액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개략적으로 봤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이 공급가액을 더한 이 금액 있죠? 이거를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과세표준은 바로 이전 강의에서 이제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금액에 우리가 10% 아니면은 0%. 자, 여러분 제가 영세율 설명드릴 때 영세율도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세율만 0이에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과세표준에는 영세율에 대한 과세표준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그럼 이 과세표준의 0% 또는 10%를 곱해서 나온 게 이 매출세액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매출세액 중에 또 우리가 대손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 마이너스로 또 공제받을 수 있고 또 공제받았던 걸 우리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면 회수하면 다시 플러스로 해서 대손세액에 더해서 또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산 구조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거를 공부할 건데, 우리 세무 2급반이니까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있었죠, 여러분. 회계 1급 공부할 때,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생계한서 발행하면 매출의 과세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렇게 입력하면 여기 생계한서 발급분 이쪽에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카가나 현과라고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쪽에 금액이 자동으로 다 집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매출의 건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건별. 그건 기타의 이 금액이 다 집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주공급 같은 경우에도 건별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증빙이 없는 거 우리가 건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 안 가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구나라고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자, 우리 영세회생계약서 발행하면 매일매출전표 입력할 때 매출에 그렇죠, 영세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또 직수출하게 되면 매출에 수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에 금액이 다 집계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건 이제 실기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어서 이때 대손세액 공제 마이너스로 공제 받으려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할 수 있어요. 그걸 작성하면 여기에 금액이 또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사실은 자료 입력을 하면 대부분 그 입력된 자료를 끌고 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같이 또 한번 우리 학습을 하시죠. 네, 지금은 이렇게 구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급한 시점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돼요.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부도나 파산 등에 의해서 이렇게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손이 발생되더라도 바로 매출에서 뺄 수 없고요.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한 후에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 사유 요건에 해당이 되면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손세액 공제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 대손 사유 요건이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우선은 주요 내용만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뒤에 실기할 때 또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부도가 나더라도 우선은 매출로 해서 신고해서 사업자가 세금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유가 생기면 자, 어떤 사유예요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실기 시험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이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기할 때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게 있다라는 거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 채권에 대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효가 지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 행사를 일정 기간 안 해버리면 이 법적으로 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 행사를 너무 안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법적으로 회수가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라는 건 이 상대방 거래처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법원에서 회생해보라고 법으로 인가를 내준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회생하라고 인가를 낼 정도면 이 대금 회수가 거의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금 회수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보면 진짜 회수가 안 될 만한 것들이에요, 보면. 자, 그 다음에 특히나 3번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어음이나 여긴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여기 중간에 수표도 해당이 되거든요. 어음이나 우리 뭐 당자 수표 같은 수표나 또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 부도가 나고 나서 6개월 동안 회수하려고 했는데도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대손사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해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좀 적어 볼까요? 요거는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여기 적어 볼게요.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도가 난 이후에 만약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부도 나기 전에 이전에 이제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요.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이라는 거는 내가 그 상대방 회사의 재산을 압류해서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네가 잡아놨으면 회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선세 공제 사유로. 자, 다시 요 3번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첨삭 하나 해주세요.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어음이나 수표나 또 내가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중소기업인데 이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것들은 6개월이 지나면 부도 발생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다만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해서 그죠? 부도 나기 이전의 것. 그리고 부도가 난 다음에 이런 채권이 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부도가 났는데 왜 여기서 왜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요. 그죠? 그리고 부도 발생인 이전의 것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저당권 설정된 거는 안 된다. 자, 저당권을 잡아놨으면 채권 회수가 가능한 거니까 이건 안 된다. 요거는 하나 첨삭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6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별 채권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 그러니까 업체한테 내가 받을 게뭐 1월 10일 날 뭐 10만 원, 뭐 1월 15일에 발생된 거 뭐 15만 원, 뭐 그리고 1월 뭐 30일에 발생된 거 뭐 20만 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체별로 이렇게 거래처별로 묶었을 때 이걸 다 합치면 30만 원이 초과되면은 안 되지만 3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건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거래처별로 따졌을 때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처에서 뭐 한 25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 거래처가 지금 돈을 안 줘요. 그래서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법적으로 막 소송 걸고 이러고 싶은데 이 채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소송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익이 없죠. 이거는 회수가 거의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하겠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매가 취소됐다든지 또는 그 상대방 그 대표이사가 뭐 지금 뭐 형의 집행을 진행 중이라든지 형의 집행이라는 건 이제 뭐 깜빵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사망을 했다든지 뭐 행방불명됐다든지 뭐 이런 등등등 여러 사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실기할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같이 또 보시고요. 요런 사유 등에 의해서 대손이 확정이 되면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서 공제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손세액 공제는 기한 없이 그냥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있어요. 근데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 15년 후에 세무서에다가 옛날에 15년 전에 있었던 채권인데요. 이거 못 받게 생겼어요. 이러면 세무서에서도 황당하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쵸? 그래서 요 대손세액 공제는 이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10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에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시기에 제한이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여러분 확정 신고 때만 공제가 가능해요. 여기 확정 신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정 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 안 해줘요. 확정 신고 때만 공제가 가능해요.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매출세액 계산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매입세액 계산 구조도 한번 볼게요. 자, 매입세액 계산 구조입니다. 자, 매입세액 계산 구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 계산 구조.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그럼 이제 매출세액 구조는 이렇다라는 걸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매입세액 계산 구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게 되면 이제 납부세액이나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매입세액 계산 구조로 갈게요. 자, 여러분 매입세액 계산 구조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매입세액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매입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매입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상품 매입, 원재료 매입 이런 것만 또 떠오르게 돼요. 처음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회계에서 공부할 때 뭐 상품 매입한다, 원재료 매입한다 이런 단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이 매입이라는 거의 의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상품을 매입할 수도 있고요. 원재료를 매입할 수도 있고요. 또 기기장치를 매입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차량 운반구를 매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어떤 건 용역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입이라는 건 상품과 원재료 매입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매입과 관련된 계산 구조는, 자, 우선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1,000만 원에 구입을 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짜리 생계화수를 받았다. 그럼 여기다가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기재해서 신고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혹시 매입과 관련해서도 예정 신고 때 누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매출도 예정 신고 때 이렇게 누락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화나 용역을 1, 2, 3월 달에 공급받고 생계해서 받은 게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깜빡하고 누락했어요. 그럼 4, 5월 달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때 누락된 매입세액 있어요라고 이렇게 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매입세액 계산 구조는 제가 주요 구조라고 쓴 게 이게 완벽한 구조를 제가 여기다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들을 여기다 넣은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이제 생계화서 받으면 이쪽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예정 신고 누락된 거 있으면 이쪽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건데, 자, 세금계산서를 받진 않았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생계한서 매입세액은 아닌데 그 밖에 공제되는 매입세액들이 꽤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이라고 제가 써놨죠. 자, 이거는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세무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카드 내역 같은 거, 그리고 국세청이 주관하는 이런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럼 홈택스에 그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으로 확인이 다 가능한 것들이니까 이거는 법정 증빙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생계한선 아닐지라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매입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 매입했고 매입세액이 얼마다라고 기재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등이라고 한 거는 현금 영수증도 포함이에요. 뭐 직불카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네요. 의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은 후반부에 다시 나오는데 잠깐 개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제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 같은 걸 구입해서 뭔가를 제조 가공해서 뭔가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매출이 일어나요. 그럼 매출세액이 발생되겠죠. 근데 농축수 임산물 구입할 땐 면세잖아요. 그 부가세 부담한 건 없지만 이 농축수 임산물 취득한 그 매입 금액에 일정률만큼을 곱해서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주는 제도예요. 어. 자, 이거는 다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에 있다 정도 우선 보시는 겁니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도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과세사업자가 재활용 폐자원
있잖아요.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들, 뭐 폐지, 고철, 뭐 이런 폐타이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득해서 이걸 뭐 제조 가공 또는 그대로 인도해도 상관없고, 이걸 뭔가 공급했을 때 만약에 과세가 된다 그러면, 매출세액이 발생된다 그러면 개인 등에게 이렇게 폐지 같은 거 이렇게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부담 안 했지만 일정률을 곱해서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이 재활용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독특한 매입세액도 있다는 거. 또 변제대손세액 이렇게 돼 있어요. 변제대손세액. 여러분, 변제대손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입자 입장에서 내가 생계한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생계한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예요. 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매입세액을 상대방한테 이걸 못 갚았어요, 돈을.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파산을 해서 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이 매입자, 공급받는 자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이 매입세액을 다시 그 거래처에 상환을 했어요. 갚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변제한 거니까 그 변제 대손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변제 대손세액 쪽에다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구조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네 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이거는 매입세액을 부담했지만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무서에서. 자,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대손 처분받은 세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불공제 매입세액은 이거는 생계한서를 받았지만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적어서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뒤에 가서. 지금은 그냥 전체 구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은 뭐냐면 겸용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뒤에 가서 다시 나오는데요.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라는 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물건도 팔고 면세 물건도 파는 이런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할 뭔가 공통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면 그걸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통 매입세액 중에 우리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 매입세액 중에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계산해서 그걸 공제를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게 있는데, 이 매입세액을 물건 파는 상대방 공급자한테 못 갚았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요 매출세액 계산 구조에서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공급자 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번에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게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대손세액 공제 받은 것만큼 나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대손 처분 받은 세액으로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세액 계산 구조의 주요 구조를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볼 건데, 우리가 이쪽까지 한번 볼 건데 설명은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구조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요 생계한서 수치분. 자, 생계한서 수치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겁니다. 생계한서 수치분 매입세액.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생계한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밑줄 쳐 보시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모든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구입 시점에 공제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재화를 구입해서 그 재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입한 시점에서 생계한서 법정증빙 받으면 그 물건을 창고에 지금 그냥 쌓아놔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 세관에서 수입생계한서라는 걸 발급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우리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 수입생계한서 발급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니까 이렇게 만약에 수입생계한서 받은 게 있다,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공제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생계한서 말고 또 뭐 있었어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의제매입세, 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변제세무세,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은 뭐였었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어요. 일반 가세자한테. 그런데 생계한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뭐 직불카드도 가능하고 현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생계한서는 아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도 있어요. 이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 의제 매입세액. 자, 이거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아까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뭔가 제조 가공해서 이걸 팔았을 때 매출세액이 발생된다면 이 면세 매입가액, 매입세액 부담한 건 없지만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 그러니까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간주해서 매입세액으로 봐서 공제를 해주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세 사업자가 개인 등한테 이런 폐지 등과 같은 폐자원을 취득해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그러면 개인 등에게 폐지 같은 거를 구입해서 이걸 뭔가 만들어서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 등한테 폐자원 구입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진 않았지만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주겠대요. 그래서 공제를 해주겠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제 대손세액. 자, 이거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한테 못 갚아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이 있었는데 나중에 돈이 있어가지고 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변제를 했다. 돈을 갚았다 이거죠.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 받음으로 인해서 불공제된 매입세액, 이걸 우리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차후에 변제한 경우에는 이걸 다시 변제했다 그러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 가지예요. 어떤 거? 여러분,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또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거, 대손 처분받은 세액, 이 세 가지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다. 이건 이제 뭐냐면, 생계한서를 분명히 받았는데,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매입처별 생계한 사학계표를 제출을 안 한 거예요. 매입처별 생계한 사학계표라는 거는 이제 우리 뒤에 생계한서 쪽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생계한서를 우리가 받으면요. 그 생계한서 원본을 갖다가 내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사업자한테 사업자 번호 어떤 사업자 번호로 생계한서 몇몇을 얼마 금액을 받았습니다라는 매입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매입처별 생계한서 합계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생계해서 받은 리스트를 내야지 확인을 해서 공제해 주는 건데 그걸 안 냈대요. 또 중요한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했대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해 줄 수 없죠. 그죠? 또 생계한서 자체를 수치를 안 했대요. 생계한서라는 증빙이 있어야지 확인이 되는 건데 이거 안 받았고 생계한서 받긴 받았는데 잘못 기재한 거예요. 부실 기재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왜 공제가 안 되냐면 면세 사업은요. 면세 매출을 하면 매출세액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면세제도에서 공부했었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면세는 부분 면세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면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 예는 여러분 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는 요 4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요거는 이제 뭐 토지 취득 이런 부분하고는 뭐 이걸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 밑에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출판사를 하고 있어요.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출판사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출판 사업에 쓰는 어떤 뭐 인쇄 기기를 샀다. 그거는 출판 사업 자체가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뭐 책을 만들어서 팔아도 세금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얘가 여러분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잘못됐나 봐요. 미안요. 밑으로. 어, 토지 관련된 매입세.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왜 공제를 안 해주냐면 토지를 공급하는 건 여러분 면세예요. 그러니까 3번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면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공급했을 때 면세다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매출세액이 발생되니까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매입세액들은 공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토지를 공급하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여러분. 우리 면세에서 배웠죠? 토지를 공급하는 건 면세입니다. 그럼 그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토지를 팔면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취득할 때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대요. 요 예는 요 밑에 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또는 토지 정지 용역. 이건 뭐냐면 자,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샀는데 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회사 불러가지고 건물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 용역은 과세니까 그 철거 용역 회사한테 생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거든요. 또 철거한 다음에 땅을 평평하게 이렇게 지금 평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토지 정지 용역이에요. 땅을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 그 땅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그 관련 용역 회사를 불러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정지 용역 이거는 다 과세 용역이거든요. 그럼 생계화를 받았을 텐데 그것도 토지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생계화서 받아도 토지 취득 관련된 중개 수수료, 토지 정지 용역, 구건물 철거 용역 이런 관련된 매입세 이게 다 위에 것까지 다 해서 이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가 집에서 쓸 노트북을 구입하고 생계화서를 법인 명의의 생계화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건 법인 업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법인의 생계화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왜냐면 법인의 사업에 쓰이는 지출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매입세 공제받으려고 또 이렇게 생계화서 받았다 그러면
자진해서 공제받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진해서 이렇게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사업 그 법인의 비용 처리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받으려고 법인 명의의 생계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자진해서 이렇게 불공제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실무에서는 이제 뭐 공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세무서에서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공부할 때는 원칙적인 걸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거.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택시 회사가 있죠. 택시 회사에서는 승용차로 택시 운행을 해서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 택시 요금에는 부가세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업용과 관련된 승용차는 매출세액이 발생되니까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택시 회사에서 그 승용차와 관련된 뭐 기름을 넣는다든지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뭐 수리를 하면서 매입세액이 부담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근데 승용차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 있죠. 일반적인 제조기업. 제조기업에서는 승용차가 주된 영업 활동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조 활동이 주된 영업이지. 그래서 제조업에서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은 이건 다 비영업용이에요. 이런 승용차를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다 메모해 보면 요 과세 대상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는 거는 우선은 어 8인승 이하의 승용차예요. 8인승 이하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8인승 이하 그리고 이 배기량이 이 승용차의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해야 돼요. 1000cc 이하면은 또 세제 혜택을 줘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8인승 이하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 초과되는 이런 승용차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제조기업에서 구입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승용차 아주 소형 경차가 아닌 일반적인 8인승 이하의 승용차 구입했다 그러면 이건 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제조업에서는. 그럼 이거는 제품 제조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제조기업은 제품 제조를 해서 팔아서 매출세액이 발생되는 건데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매출세액이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구입을 하는 것도 구입할 때 부담하면 매입세액도 안 되고 임차, 뭐 승용차를 렌탈했다? 그것도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그리고 유지, 뭐 차량에다가 기름을 넣거나 휘발유를 넣거나 또는 뭐 차량을 수리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이런 유지 이런 것도 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접대와 관련된 거. 접대비를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용어가 바뀌었죠, 근래에.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 그러니까 이게 접대와 관련된 거는 이게 사업을 위해서 접대한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출을 한 건지 다 식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데 다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데 자,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면 20일 이내에 공급 시기가 끝나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면 20일 이내에 신청을 했다면 그때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복잡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 5월 1일 날 내가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좀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늦게 했어요. 그러면 원래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그 구입한 물건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
내가 물건을 매입했는데 요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늦게 한 거예요. 그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요 매입하고 생계하사 받은 건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이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냐면 이 공급일이 속하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그럼 5월이면은 이거는 1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1기의 기산일은 언제예요, 여러분? 그죠? 1월 1일이죠. 그러면 요 기간 안에 있는 거는 20일 이내에 이제 신청을 했다. 그럼 20일 이내라는 거는 우리가 1기 과세 기간의 종료일은 6월 30일이니까 7월 25일. 요 이내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늦게라도 했다 그러면 그때는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한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라도 등록하면 매입세 공제해 줄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요거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선 요런 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이거는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겸용사업자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의 같이 사용하는 이런 공통사용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공통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우리가 면세와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는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여러분 대손 처분받은 세액 이거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놓고 요거 매입세액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이 공급받는 자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공제 받은 거니까 이번에 만약에 부가세 신고한다면 매입세액에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공제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래서 부가세 확정신고 시 어, 여기 보니까 요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여러분 요게 지금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이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제가 여기다 써줄게요. 요거는 요렇게 좀 여러분 자 공급받는 자가 어, 대손 자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버리면 공급받는 자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적어 드릴게요. 자, 대손 사유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이렇게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이렇게 받는 경우 있잖아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대손 처분받는 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요. 공급받는 자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대손 처분 받은 세액으로 불공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분받은 세액으로 불공제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시 자, 여러분 우리 불공제되는 거는 어떤 게 있다? 여러분 보니까 불공제되는 거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요 또 공통매입세액 중에 면세사업분 또 대손 처분받은 세액 요거는 대손 사유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불공제된다. 이렇게 하나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미안해요. 이게 지금 이 금액이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매입세 계산 구조 이렇게 지금 봤어요. 그죠? 자, 매입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생계하수 수치분 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이렇게 공제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이고,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불공제 매입세액, 또 공통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이 공급받는 자가 이제 매입세액을 갚지 못했을 때 이제 대손 처분받은 세액,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액 계산 구조도 또 여러분 중요하니까 이 정도 구조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 뭐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뭐고 이런 얘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